자, 이번에는 좀 방향을 바꿔서요. 방산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높아질 때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중치가 주어지면서 어느 기업에 투자했을 때 좋겠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그냥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 불안불안하다고 야, 이 전쟁 또 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위 산업에 많은 국가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방산 성장. 요즘 바로 이런 지정학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요즘 성장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 정치는 자연 상태, 무정부 상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지켜주는 게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뿐이다. 각자 도생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미국이 힘이 강했을 때는 미국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미국이 중재를 해주거나 강한 군사력을 갖고 전쟁을 억지시켜줄 거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해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새로운 고립주의 방향을 선택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곳곳의 문제에 관여를 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많아져요. 이게 이제 제국의 역설이고 혹은 강대국의 역설 같은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과거 미국이 지켜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상당 부분 방위비를 아껴왔죠. 그거를 이제 트럼프는 돈을 내라 앞으로는 미국한테 주든지 자기가 알아서 방위비를 증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계속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각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미국이 없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주 국방해야죠. GDP의 일정 부분에 국방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문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군비 증강이라고 하는 건 현대전에서 결국에 무기 사오는 거예요. 전투기, 탱크, 뭐 자주포 혹은 뭐 돈이 없으면 견인포라도 사야죠. 견인포가 실제 전장에서 굉장히 유용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재래식 무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주목할 수밖에 없고 세계 무기 거래 시장에서 한국이 항상 주요한 후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꼭 한국 거 사야 되냐? 그렇죠. 독일 것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국이 오랫동안 무기 수입 국가였단 말이에요. 무기를 수입하면서 뭘 했느냐? 기술 이전을 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비 기술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한국은 오랫동안 방위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 축적을 해왔고 또 자체 탱크라든가 자주포를 개발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선진 국가들의 방위 산업 기술을 오랫동안 축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가격이 그 나라들보다는 싸고 기술 이전에도 훨씬 더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터키에서 생산하는 탱크 같은 경우는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또 탱크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렇다면 오히려 한국의 방산업체에 투자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이 종결되고 나서 확실하게 야,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도 사실 예전에 핵무기 반환하면 도와주겠다고 뭐 협약 같은 것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도와주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 방산 쪽에서는 더 호재라고 봐도 될까요? 아, 이게 사실은 방위산업 투자는 사실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도 그렇긴 하죠. 있죠. 왜냐하면 찝찝해요. 이게 살상 무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 차원의 어떤 부의 문제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방위산업이 상당히 기회 요인인데 거기서 넘어야 될 핵심적인 변수가 또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기술력은 다 오랫동안 우리가 무기를 수입을 하면서 축적한 기술 이전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방위 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외 국가들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개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미국이나 독일이나 혹은
약간은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하지만 일본과의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야에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될 핵심적인 요소는 네. 그런 국가들의 우수한 방위산업 기술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느냐, 네.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앞으로 무기를 팔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에서 보면 예. 계속 한국의 방위 산업 기업들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만큼 유럽 시장에서는 한국 이제 무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부의 지정학이라는 책 제목만큼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변수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투자에는 어떤 관점에 시사점을 주는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만 전 책 뒷면에 써주셨던 뒤쪽에 좀 다루고 계셨던 미국의 고립주의에 대한 그 내용들 중에선 머리에 참 많은 상상이 들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에 참전할지 말지 고민했던 부분도 적어주셨잖아요. 네. 그때 만약에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 안 하기로 결정하고, 그건 뭐 달리 말하면 일본이 진주만 습격 안 했다고 쳤을 때, 그럼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도 그냥 이대로 있을지도 전 솔직히 고민이 됐어요. 어찌 보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하고 나서 일본의 완전 항복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그건데 만약 미국이 그런 전 세계 사단 나는 거 저 신경 안 쓰고요. 우리 미국 안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조용히 살 겁니다 하면 제가 지금 뭐 하시모토가 돼 있을지 이름이 뭐 이런 생각마저도 드는 부분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미국의 고립주의가 좀 본격화되고 그러면 전 세계 판도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지정학이 다시 나오는데 자, 지정학은 상수예요. 왜냐하면 지리적 변수가 국가의 행태를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지정학의 정의는. 그러면 미국이 처한 지정적 상황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네요. 자, 미국은 두 개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는 대서양, 하나는 태평양이죠. 그게 대해라는 장벽이라는 거예요. 장벽? 왜냐하면 자, 미국을 누가 침공을 하려면 큰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일본도 2차 대전 때 뭐 세계적인 강대국이라고 했지만 그 바다를 넘지 못하고 하와이 정도까지 간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가지를 못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안보적으로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렇네요. 지정학적으로. 왜냐하면 미국을 침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럽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한테는 또 재앙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와 경제적 거래 없이는 부를 축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부를 축적하려면 항상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라틴 아메리카나 아메리카 대륙만 놓고서 부를 축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시아 대륙, 또 유럽 이런 나라들하고 경제적 거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럽이든 아시아든 거기서 패권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바닷길을 통제를 한다거나 그 주변국의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어떤 전략을 쓰느냐? 그 어떤 나라도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을 강하게 견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국의 영향력이 아시아 주변 국가로 확대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모순되죠. 미국은 재정 아끼고 자기 나라 경제 위해서 고립주의 취한다고 했는데 근데 또 새로운 패권국의 등장은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동맹국이나 우방국한테 시키는 거예요. 안보적 부담을 더 지워버리는 거예요. 방위비를 더 내게 한다든지 혹은 자신이 순찰하던 바닷길 해역에다가 다른 나라 군함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호주가 될 수도 있고, 독일일 수도 있고, 뭐.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나토도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보적 역할 분담을 강하게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의 국가들, 미국의 우방국들, 네. 동맹국들이 취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냥 미국의 안보적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혹은 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네. 요즘 하도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이 네. 또 우리나라 압박할 게 뻔히 보여가지고 네. 미리 좀 벌써부터 전 빈정이 상했거든요. 네. 그러면 네. 아까 얘기해 주신 거를 전부를 종합했을 때 네. 결국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원하지도 않으니 네. 그럼 우린 또 그걸 이용해서 네. 우리 그 방위비 분담 이거 네. 부담된다. 네. 차라리 그냥 우리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게요. 네. 하고 중국에 훅 가려고 하는 척하면 예를 들어서 네. 미국이 잠깐만 하면서 네. 야 또 왜 그래? 네. 그럼 방위비가 비쌌어? 내가 좀 깎아줄게. 네. 그 대신 뭐 중국한테 바짝 붙고 그러니 뭐 이렇게 캐스팅 보드 역할로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학에서는 예. 아주 고전적인 그래요? 방식이죠. 고전적인 방식이구나. 이게 사실 국내 네.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뭐 캐스팅 보트 해가지고 네. 중간에서 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얻을 건 없자. 예.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소부화도 나오는 것처럼 박쥐 있잖아요. 네. 박쥐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아. 버림을 받죠. 제일 먼저 버림을 받죠. 예, 네. 오히려 네.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나는 누구의 친구고 누구의 네. 적인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식일 거고요. 예. 만약 이제 미국이랑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그냥 방위비를 그냥 퍼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군사력도 강화하고 우리 네. 자체의 안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게 사실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하면 방위비 분담금이 줄어드나요? 제가 그 문제는 네. 상당히 민감한 네. 문제라서 네. 그 부분은 좀 알겠습니다. 예, 예. 직이 있기 때문에 네.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도 여러분 솔직히 저는 네. 책 읽으면서 힌트를 많이 얻었지만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거지, 책을 읽어보다 보면 어떤 맥락상에서 이런 장점, 이런 단점, 또 이런 파장들이 있겠구나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 장소를 좀 넘겨서요. 네. 우리에게 또 중요한 중동 지역 한번 네.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계속 속속 발표되는 내용을 쭉 봤더니요. 네. 정말 친이스라엘 인사들로 내각이 점점 짜지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주변에요. 네. 그러면 이제 중동 정세는 어떻게 끝나가는 겁니까? 자, 중동 정세는 예. 항상 위험하죠. 예, 그랬죠.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오히려요? 예, 그렇다라는 오. 거죠. 위험이 계속되면 위험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상 가능한 예.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예상하지 못한 그렇죠.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 지원 무장 정파들의 게릴라식 공격은 항상 있어 왔던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은 상당 부분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예. 드는 생각이 전쟁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동 불안 요소가 TV나 뭐 이런 데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락하는,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예. 근데 그동안에 이게 몇 년 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되거나 예. 오히려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게 중동 정세의 불안 효과, 경제에 미치는 불안 효과가 굉장히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게 이제 국제 유가 지수들을 보면 이런 거가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가가 정말 그렇게 크게 올랐느냐? 네. 물론 2, 3일 동안 엄청 크게 올랐겠죠. 예. 그러다가 다시 자리 떨어지는 잡죠. 그렇죠. 뭐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예. 그러면 네. 전쟁 자체는 예. 뭐 트럼프 대통령 늘 말하는 것처럼 막 조기에 어떻게 자기가 다 정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제 미국의 말을 네. 안 듣는 나라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랬으면 세계 맞아요. 전쟁이 없겠죠. 맞아요. 네. 이게 미국이 처한 고민이고, 맞아요. 이제 안 믿죠? 세계가 처한 고민이에요. 네. 이게 미국의 지속적인 억지력의 쇠퇴, 네. 힘의 쇠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적응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한 거죠. 그럼 질문을 반대로요. 예. 미국의 말빨이 잘 안 들리는 상황이 됐으니 예. 그럼 반대로 중동 전쟁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네. 전쟁을 네. 원하는 나라는 예. 많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도 네. 오랫동안 네. 고립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경제가 봉쇄가 되면서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란의 정치 엘리트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이란이 경제적으로 서지 않으면 네.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네. 특히 이란은 경제적으로 다시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석유를 팔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이 계속 봉쇄를 해놓고 있잖아요. 네. 경제 제재를 하고 석유를 못 팔면 이란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란의 제일 목표는 예. 사실 팔레스타인 해방이 아니라 예. 당연히 이란이 경제 제재를 풀어가는 것이고 지금 이란의 이제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도 맞아요.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 예. 이거였단 말이에요. 유엔 총회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참석해서. 예. 그래서 이란에서 전면전이 발생을 한다라고 예. 하면 이란 그 주요 행위자들 한번 예. 볼게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기를 원할까? 이스라엘의 관심은 팔레스타인을 완전하게 자기 나라로 복속시키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란하고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예. 이란은 제일의 목표가 지금 경제 발전이라면 예.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 그런 상황인데도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이란을 어택을 했잖아요. 그 보복 공격을 예. 했죠. 근데 재밌는 양상이 뭐였냐면 네. 자, 이번 한 번만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보복하고 네. 앞으로 안 하겠다. 아.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죠. 아. 이거는 우리가 이거 한번 당했으니까 한번 보복하고 절대 안 하겠다. 계속 서로에게 제한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약속 대련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 더더군다나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네.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중동 국가들이. 예. 그 나라들을 통과해가지고 군대를 그렇네. 지상군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미사일이나 드론 보내는 건데 네. 그게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약하죠. 어떤 나라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같은 이슬람 네. 종교를 믿더라도 예. 다른 나라의 지상군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원할 나라는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럼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책 주요 부분에서 뭐 네. 미중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미국의 내부적인 정치적인 상황 변화로 인한 경제적인 변화 포함해서요. 네.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미국의 스탠스가 달라지는지 그 과정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겐 어떻게 링크드 되는지를 다 챕터마다 다 넣어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네. 종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지정학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다시 도래했는데 네. 책 서문에서도 그렇게 써주셨고 네. 네. 이렇게 세계 질서를 바라보는 지금의 이런 스탠스 속에서 네. 우리나라에게 도래할 가장 큰 리스크는 뭐고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개인 차원이니까 이게 네, 또 네. 개인 차원에선 그 리스크를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될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은 네.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연애할 때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여자친구가 갑자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요. 많죠. 이게 왜 화를 내는 거지? 우리는 모르죠. 많은 고민을 하죠. 예. 옛날에 이제 예. 생각을 해보면. 예. 그러면 말하지 않은 네.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 누군가는 결혼을 하는 거고 네. 누군가는 이제 헤어지고 맞는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스스로 각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자,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이유는 예. 경제적 이유라고 표면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았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중국이 덤핑으로 물건을 미국에 파는 바람에
미국 경제가 어려워졌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거 경제 협상해가지고 서로 관리하고 갈등 조정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 마치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 옛날에 플라자 합의했던 것처럼 예. 그거는 겉으로 드러낸 네. 싸우는 이유였고 예. 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 패권이라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예. 지존이 되는 그 자리. 그렇죠. 그걸 내가 갖지 않은 한 너는 안 돼 이거군요. 그렇죠. 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철저하게 가로막겠다라는 입장이고 네. 중국은 자기가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보기에는 얘들이 나한테 달러 벌어가지고 무기 사네 하고 네. 무기 개발하네 네. 그리고 항공모함 갔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그렇겠죠. 말이에요. 예.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예. 단순히 협상으로 해소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에게는 굉장히 도전적 요인이 될 거예요. 그러네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네. 공급망을 갖고 있고 맞아요. 또 수출망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협은 당연히 미중 간의 갈등이 한국 경제한테 상당한 예.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예.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라는 생각을 해보죠. 특히 개인 차원에서. 예. 자, 중국 제조업은 한국 제조업하고 경쟁 관계에 있어요. 예. 이제 중국에서는 한국의 휴대전화를 안 사요.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 만들어낸 제조업 물품 이거 상당 부분은 중국이 훨씬 더 값싸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이 우리한테 과연 앞으로도 경제적 기회가 될 것이냐 네.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예. 거죠.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 활로를 찾는 거는 탈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소비 시장, 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시장을 네.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네. 그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네. 결국은 정치 체제를 공유하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네. 경제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예. 이제는 과거에는 예. 동맹이라고 하면 군사 동맹을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이제 필요한 거는 공급망 동맹 내지는 경제 동맹, 산업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나라들하고 군사 동맹은 맺지 않더라도 산업적 동맹 관계를 통해서 기업들의 안보적 리스크 부담을 해소시켜 주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정말 복잡다기한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편적이고 분절적으로는 우리가 딥다이브하게 설명해 주시는 전문가도 있고 그리고 그런 저서들도 있고 또 영상 콘텐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구슬도 서말이면 뭐하냐 꿰어야 보배지라는 얘기가 있죠. 그 많은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그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영향들이 각각 어떤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저는 이 책이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좋은 책 저도 덕분에 잘 읽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연구하시다가 또 좋은 책 나오시면 책 안 나오시더라도 꼭 그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 놀러 보세요. 제가 뭐 출연료는 많이 못 드리지만 소주는 크게 살 수 있습니다. 예, 소맥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재준 박사님하고 나눴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